고령화 사회, 치솟는 의료 비용에 대한 글로벌 사회적 비용이 올라가면서 바이오주가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바이오 업종은 지난해까지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여러 가지 악재로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의 주가는 여전히 상승세지만 국내 바이오 기업의 주가는 급락. 바이오주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가 급락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 어땠는지 김주희 아나운서가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일단 올해 1월부터 한번 살펴보죠. 코스피 의약품과 그리고 코스닥 제약업종 시가총액의 합 시총 찍어드리겠습니다. 1월에는요 141.6조 원이었고요. 2월에는 141.5조 원, 3월에는 143.1조 원으로 조금 올랐다가 4월 137.6조 원, 5월 130.1조 원, 6월 128.7조 원, 7월 127.5조 원으로 시가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고점을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감소한 건데 얼마나 빠진 건지 좀 분석을 해주세요. 오한결 대표.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코덱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8%고요. 아하. 그리고 코스피 의약품, 코스닥 제약 시총은 약 마이너스 20% 빠졌고요. 그 코스닥 제약 업종 시총 81조 원에 35조 원으로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관련 펀드를 보시면 ETF인데 최근 3개월간 두 자릿수 손실권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실제로 종목들을 보면 거의 고점에서 반토막 난 종목들이 많죠. 이게 참 어마어마한 충격들이 있었어요. 네. 네. 이게 4월 달에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네. 4월 달에 아시겠지만 이제 대북 경협주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의 자금은 계속 뭐 끝없이 유입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순환매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그 대북 경협주의 시세가 나면서 그쪽에 자금이 좀 몰리면서 아, 바이오주에서 좀 많이 빠져나갔고 그러네. 거기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지수 자체가 일단 코스피 의약품 지수가 한 20% 정도 4월 달에만 이제 하락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월이 컸고요. 그 후로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예. 최근에 이제 그 코스피는 물론이고 코스닥 지수 많이 하락했죠. 그 원인은 역시 대표 회사들이 다 바이오, IT이기 때문인가요? 여기서 제가 좀 질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바이오주로 코스닥이 상승한 게 약 한 650포인트에서 600포인트에서 650포인트였거든요. 그러면 올해 초 대비 코스닥은 아직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고점 대비 떨어진 게 바이오주 때문이라고들 아하. 말씀하시는데 기준을 일단은 어디에 둬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바이오주를 떨어뜨리게끔 만든 어떤 규제들과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코스닥이 떨어졌다고 봐야지 무조건 바이오주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긴 힘들죠. 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기 네. 때문에 바이오주가 떨어졌고 네. 그것 때문에 또 지수도 하락한 것이다. 뭐 이만준 과장도 동의합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거든요. 70%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주가 빠지면 당연히 코스닥 지수가 빠지는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끌었다 하락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악재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발 바이오 악재. 이 이야기 이만준 과장이 이 부분에 할 얘기가 많으시다고. 네, 그 중국발 바이오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산 고혈압 약 원료 의약품이라고 있는데 그 발사르탄이라고 하는 원료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생겼었고 이제 발암 물질이 발견됐다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왜 뭐 중국 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 쓰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사실 비중으로 보면은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비중입니다. 현재 중국은 그 원료 의약품 시장에서 약 40%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 이제 이런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중국에 너무 지금 이제 집중돼 있는 그런 의존적인 모습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됐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달에 그러니까 미국의 FDA라고 불리는 유럽 EMA라고 있습니다. 유럽 제약협회인데 여기에서 중국 저장 화이에서 생산된 창성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데서 생산된 고혈압 치료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이 발암 물질 발견돼서 이제 경고 조치가 들어갔다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이게 지금 창성 바이오텍이 문제가 많은 회사였어요. 지금 현재 뭐 수만 개 백신을 뭐 만들고 있는데 이제 함량 미달도 나오고 있고 고위 임원 체포되고 뭐 회사는 광견병 백신 데이터 조작 때문에 기소된 상태고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원료 의약품의 약 80%가 중국하고 인도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그 회사들인 존슨앤존슨이나 노바티스 이런 다국적 제약사에 이 중국하고 인도에서 이제 생산된 원료 의약품이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발 바이오 약제는 향후에도 계속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그날 난리 났었어요. 막 부모님께 다 전화해서 예, 약 살펴보셔라 고혈압 약. 예. 정 의원님 저도 먹고 있어요. 그- 노바티스. 노바티스. 네. 아이고. 근데 제 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괜찮으시죠? 예. 혹시 노바티스 그 고혈압 치료제? 네. 예. 뭐 좀 있으면 먹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요. 금방이에요. 일단 하여튼 뭐 저 국내에서는 다들 조사하고 네. 또 판매 금지 조치됐고 그렇죠. 진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당시엔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금감원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 압박할 만한 내용을 발표했었다고요. 오한결 대표. 이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난 4월에 착수했고요. 바이오 약 10여 개사 이상 테마 감리 조치안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주요 10개사에 대한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개발을 하고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비가 따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과도하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지 이 부분을 집중 조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일부 제약 바이오 상장사들이 무형 자산으로 책정했던 개발 비용을 비용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금감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서 일정 부분 테마 감리에 대한 부분이 해소됐다고 봐야죠. 그 연구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어떤 지적이 들어간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네,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음흠. 이게 마치 뭐 10억의 연구 개발비를 썼는데 이거는 비용으로 쓴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낼 것에 대한 자산이라 음흠. 10억을 그냥 자산으로 잡아버린 아직도 거죠. 우리는 10억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예. 이제 재무제표상이 나타나니까 아하. 그러면 투자자들이 헷갈릴 수 있지 않냐? 네. 도대체 너네가 말하는 무형자산이 뭐냐? 음흠. 알고 봤더니 이게 비용이었던 거죠. 음. 그래서 그게 이제 비용 처리로 바뀌면서 투자자들이 좀 더 투명성 있게 재무제표를 볼 수 있게 바뀌었고요. 그래요. 전에는 이제 그게 그냥 허용이 됐던 거네요. 누구도 그렇죠. 누구도 네. 걸지 않았던 예. 내용. 이번 네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최근 한국경제신문이었는데 금감원이 구두 지침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압박할 내용을 발표했냐고 이제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금감원에서는 제약바이오 업계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구두 지침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보였고요. 구두 지침의 여부와 별도로 금감원에서는 8월 16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그리고 실태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이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감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들 보실 수 있고요. 투자자들이 바이오 제약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투명한 재무제표를 보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예. 네. 결과적으로 지금 뭐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만 발표 당시에는 상당히 또 시장에 충격을 줬던. 그렇죠. 네. 그 외에도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김주희 아나운서. 예. 네. 일단 바이오 종목의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소식입니다. 그간 바이오주는 실제 가치 대비 고평가된 탓에 임상 실패 소문이 돌거나 거품 우려 같은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하면은 바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또 3, 4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재감리가 있었고요. 그 차 바이오텍 관리 종목 지정 소식이 있었고요.
네이처셀의 시세 조정 혐의로 대표가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신라젠의 임상 실험에 실패하고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들어설 것이라는 악성 루머 또한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 바이오 종목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그렇죠. 많았던 지난 날이었습니다. 네, 뭐 예. 한두 개가 아니고 정말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정두원 의원님 이 정치적으로도 좀 뭐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정치적으로 여기에 뭐 개입될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이제 찌란 시장에서 좀 루머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간 어쨌든 지금 김관민인가요? 거기서는 사실과 다르다. 뭐 테마감리 착수 계획인 이런 게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안정된 상태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안정된 상태라고 보는데 음. 굳이 뭐 정치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기금의 행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매도를 하는데 실제로 바이오 제약을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그 가치 측정이 어렵습니다.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 경우에는 공매도를 줄이고자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옮겼는데도 여전히 공매도세가 보이고 있고요. 테마색이라는 해외 국부 펀드가 보유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하게 됐었어요.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공매도 물량들이 어디서 나오냐? 연기금에서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금은 뭐 기업들이나 주식을 지켜줘야 되는 입장도 있는데 그냥 적정 가치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수익성을 위해서 주식을 빌려주기도 하는 행태에 대해서 좀 고쳤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발 증권 시장이 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바이오 제약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체를 투명하게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신약 개발 비용 이런 걸 따로 놓고 현재 매출 실적 시판되고 있는 것만 재무제표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 유의를 본인이 자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부정적인 리포트들을 외국계 증권사에서 계속 쏟아냅니다. 그거는 얘네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가치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치 측정이 안 되니까 얘는 투자 가치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고 얘는 기대감이 있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점유율이 이만큼 만들 수 있어. 그럼 그 기대감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으니까 주가는 상향해야 돼. 갖다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이연령 비연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자분들이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얼마 전에 그 골드만삭스가 또 어마어마한 발표를 해서 네. 우리 기업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했죠. 네. 지금 골드만삭스가 사실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매도 보고서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구분해서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그쪽 외국계에서 매도 보고서 나온다고 해서 사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사실 일부에서 주로 얘기했던 그 셀트리온 관련해서 네. 적정 주가를 거의 반 이하로 맞습니다. 48% 정도 네, 예, 거의, 그렇게 네. 낮췄는데 뭐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는 사실 뭐 누구의 뭐 제약 같은 거는 사실 받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나라는 좀 뭔가 연관돼 있죠. 왜냐하면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S 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 그룹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그 계열사들의 IPO나 이런 것들을 주선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매도 보고서를 낸 증권사에다가 IPO 주선을 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이제 완전히 있다. 독립적이라고는 볼 수 없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골드만삭스처럼 뭐 그 어마어마한 그 회사의 발표가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죠, 좀 크게. 많이 미쳤죠. 예, 그럼 우리나라 증권사도 좀 해외 기업들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매도 보고서 내버리고 예, 공격을 해야죠. 뭐 좀 수소. KB증권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할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계 자금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낸 리포트는 외국계 자금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죠. 그 얼마 전에 정도현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 청문회 한번 했지 않습니까? 기업인들 대상으로 보면 삼성전자,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할 때 하나증권에서 이거는 국민연금에서 무조건적인 손해다 리포트를 내려고 했었는데 위에서 압박을 하는 바람에 리포트를 못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외국 리포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조금 없습니다. 더 정치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네. 외국계가. 이게 뭐 하여튼 얽히고 설켜 있네요. 예, 독립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예,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바이오 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좀 덧붙이고 싶은데 네. 그저께 감독원에서 뭐 하나 또 좀 발표한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신약 개발 단계가 아까 이제 뭐 전임상부터 1상, 2상, 3상 이렇게 해서 출시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신약 개발 단계에서 임상 2상까지는 비용 처리를 하고 3상 개발비만 자산으로 인정해라. 그래서 사실 3상까지 가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 비용으로 잡으라고 하니 신약 개발을 주로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벤처 기업들은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오히려 전통 제약사들이나 바이오 시밀러처럼 실제로 바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아, 네. 그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예. 네, 정말 제대로 된 기업들은 오히려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 자,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상당히 그 쇼크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떨 것이냐. 이 바이오 업계의 전망. 그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일 것 예, 같아요. 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그 국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이게 발효가 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연 생물 자원을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대부분 수입을 하거든요. 한 78% 정도 수입을 하는데 네. 이거에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오호. 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신약 개발하는데 문제가 크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들 가능성이 있네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도 사실 비준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사실 지금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이 비준을 결정한 게 평창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평창 올림픽 열리기 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환경 보호에 신경을 쓴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는 보존해주는 그런 국가다라는 이미지를 정부에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비준을 해버린 거죠. 예. 아무 생각 없이. 어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 한 4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상당히 다급해서 중국이 지금 생물 자원을 가장 많이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직접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참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네요. 예, 지구의 그 생물 환경을 위해서는 협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미국 같은 나라도 기후 협약 그 탈퇴해 버리잖아요. 뻔뻔하게도. 네, 그렇죠. 세계 최강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리를 추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폰만 잡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좀 이거 뭔가 좀 선비 그런 게 좀 있어서. 나라의 이익이냐 아니면 이 글로벌 윤리냐 뭐 이거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바이오주의 최근 이 쇼크에 대한 현상을 좀 분석해봤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주희 아나운서도 최근에 네. 이제 퇴직금하고 최근 아주 프리 선언 이후에 여러 활동을 하면서 모은 목돈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바이오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실은 저도 줄기세포에 관심이 많아요. 어허. 이 줄기세포가 치료 목적으로도 있지만 미용 목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화장품 막 이런 거를 신경 써서 바르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네네. 30대 후반이 돼갈수록 벌써 진짜? 제 안면상 좀 안 그렇게 보이지만 예. 어머 세상에.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뭐 이렇게 야 유기농이야 이거 뭐 천연 재료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친구가 있어요. 딸 부잣집에 셋째 막내딸인데 그 친구가 화장품 이게 너무 좋다 해서 사서 막 추천해줘서 저도 써봤더니 네. 그게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아, 화장품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화장품 확실히 달라요. 이 저도 효과를 좀 보고 있는데 진짜 오늘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빛이 좋아서.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서경석 씨가 일상생활에서 홍콩 바나나 우유 줄 서 있네 나 와서 빙그레 아하. 사야지 했을 때 그 체감상한 것 같이 저도 이 제품 괜찮네 근데 줄기세포 미용인 줄 알았는데 이거 치료 목적도 있네 했던 곳이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말- 종목은? 뭐 하시던가요? 확 오를까봐
메디포스트였어요. 그게. 아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죠. 네, 그게 줄기세포 카티스트. 화장품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좀 그래서 관심 있게는 보고 있습니다. 뭐 밝게 보시는군요. 앞으로 뭐 약간의 굴곡은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본다면 바이오주 있겠지만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줄기세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정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전문가분들 의견 듣기 전에. 네. 네. 아니 바이오주는 앞으로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할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묻어놓고 있을 주는 참 바이오주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대표적인 그 좀 좀 어디 하나 장기 투자. 묻혀두신 거 아니에요? 그 지난번 묻고 계신 건 어떻습니까? 한 2년째 묻고 계시는 그냥 더 묻어야 돼요? 자원 쪽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원 자원 관련주 쪽. 가가 아직도 괴롭습니다. 좀 더 묻어보시죠 뭐. 예. 자 바이오주 전망 우리 경제 전문가 두 분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바이오주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었고요. 대부분 이제 국내 증시에 반영되어 있고 해소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가치 순환 매장이 이루어진다면 뭐 어떤 업종이 특별히 딱히 반등이 일어난다 이거보다는 시장에 대한 하락 이유를 조금 더 정확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 실제로 최근 반기 보고서가 나온 이후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회계감리 이슈가 해소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코스닥 견인한 게 바이오제약 업종이었고요. 화요일이죠. 네, 네, 맞습니다. 화요일에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좀 활짝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이제 최근 국내 시장 수급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투심이 굉장히 약해졌는데도 이제 해외 기관이라든지 리포트가 나왔던 어떤 가격들이 이제 바이오제약이 부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허.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진짜 진주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아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부 초반에 얘기했던 힘든 과정들이 사실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라고 전망하시네요. 맞습니다. 이만중 과장.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바이오제약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기간은 좀 짧고요, 조정 기간이 좀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한 그런 회사라면 좀 묻어두는 그런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이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지금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바이오 제약 기술 수준이 뭐 독보적으로 미국 일단 1위인데 미국하고 기술 격차는 한 3.2년 정도 나고요. 유럽하고는 1.4년, 일본하고는 1.2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따라잡아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원래 저희가 이 주목할 만한 종목 이야기는 그냥 팁으로 살짝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들어맞아요. 네? 엔터주 지금 좋죠. 메일리오 몰랐죠. 그래서 이제 좀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주목할 것 같은데 이 주식을 주목하나. 항상 너무 신중하게 골라오기 때문에 네. 아무 종목이나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것 같고요. 예. 너무 지금 자신감 충만한. 예. 예, 일단은 종목 추천을 드리기 전에 용어 하나만 해석을 해드리고 갈게요. FDA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이제 그렇죠. 보통 승인이란 단어 앞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FDA 희귀의약품에 지정이 되면요. 희귀 난치성 질병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개발과 허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고 적절한 임상을 거쳐 허가를 받게 되면 향후 7년간 시장 독점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총 임상 시험 연구 비용 50%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고요. 신속 심사, 우선 심사 및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이 됩니다. 네. 이 용어를 제가 해석을 해드린 이유는 다음 제가 추천드릴 종목과 연관이 있는데 그런 혜택을 받는 종목이에요. 예, 맞습니다. 바로 줄기세포 관련 기업이고 코아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코아스템이라는 기업은 실적은 부진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자회사인 캐몬의 정기 대수선으로 인한 부진이었고요. 최근 뉴로라타 R이라는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가 월초 미국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아까 그 용어를 해석해드린 이유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코아스템. 예. 앞으로 전망이 밝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상반기 중국에서 동사의 인체 지방 줄기세포 배양액이 주원료인 탈모 개선 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모기업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이고요. 네. 화장품 회사로 프로스테믹스 제품 경우 코스메슈티컬, 그러니까 화장품과 의약품의 합성어로 단순 기능성 화장품의 의약품 전문적 치료 기능을 합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두드러지는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코어스템과 프로스테믹스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만중 과장.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경제 정책도 그렇고 이것저것 지금 상당히 지금 몇 대 뭐 계속 좀 얻어 터지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케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향후에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노령화율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재생의학이라고 하는 이쪽 분야가 그러니까 재생의학이라고 하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인체 손상된 조직 장기들을 치유하거나 대체해서 뭐 기능을 정상적으로 올리는 거 그거를 이제 재생의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16년에 첨단 재생 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제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정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이게 2014년 이후에 4년 동안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이제 신약 출시가 계속 좀 제자리였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FDA에서 16년 12월에 21세기 치료법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의학 첨단 치료제 이 관련된 부분에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런 어려운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서 이제 추천주가 나옵니다. 엄청 어려워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7월 3일 기준에 총 이제 21개 약물이 그 RMAT라고 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생의학 첨단 치료제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21개의 약물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FDA에서 지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이로메드예요. 21개 중에 하나가 지금 포함이 돼 있고 그게 제 추천주고요. 이게 이제 정확한 명칭은 VM202라고 하는 이제 신약인데요. 요게 이제 5월 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지금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병 신경병증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으로 바이로메드를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이게 이제 무릎 관절 치료제가 카티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국내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 시술 건수가 가장 많은 치료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데 네. 이게 올해 2분기 누적 시술 건수가 8,000건 정도 더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일단은 5년 기간 동안에 지난 5년 기간 동안에 장기 유효성을 일단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회사가 동아ST에다가 판매 계약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종료가 됐고요. 지금 이제 자체 영업을 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입 병원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 실제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좀 메디포스트하고 바이로메드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셀트리온이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오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FDA에서 지난달에 발표했다고 하는 바이오시밀러 액션 플랜 이게 이제 오리지널 약품하고 시밀러하고 경쟁을 시켜갖고 약가를 인하시킨다 이런 어떤 방향인데 이것도 사실 저의 추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지금 사실 작년에 이제 기대를 했어요. 미국에서 좀 MS를 늘려갈 거라고 레미시마를. 근데 사실 실적이 기대보다는 좋지 못했는데 이게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이제 이 신약 오리지널 약품 만든 회사가 방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시장에서 교란도 하고 되게 방해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거를 사실 미국 FDA에서 제재 조치가 가해질 만큼 너무 심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여론도 너무 이제 그 오리지널 의약품 그런 이제 회사가 너무 횡포가 심하다 그런 지금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하. 그리고
현재까지 미국 FDA가 11개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를 했는데 이 중에 3개밖에 미국 시장에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FDA 국장이 사실 비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11개의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허가를 했는데 시판은 3개밖에 안 된 건 당연히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들이 방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약가 인하를 하고픈 트럼프의 어떤 정책 방향하고 맞물려 돌아가면서 향후에는 바이오시밀러 이제 회사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62%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요. 네. 지금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이 만들어낸 제품을 판매하는 맞습니다. 회사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판매 마진의 한 60%를 가져가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램시마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안착해서 이제 앞으로 MS를 늘려갈 건데 연말에 투룩시마가 지금 이제 매출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것도 바이오시밀러의 하나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내년 초반에는 허주마. 허주마. 말씀드렸던 유방암 치료제, 유방암 치료제. 예, 허셉틴이 이제 그 신약인데 그거를 바이오시밀러로 만든 게 허주마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생산 확대가 되면 수익성은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 회를 거듭할수록 이 경제 전문가 두 분의 추천이 상당히 그 자신감 있어집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려고. 뭐 예, 하차하는 거죠. 농담입니다. 아직까지는 김주희 아나운서가 이제 계속 확인한 결과 상당히 좋죠. 네네. 예, 적중률 거의 뭐 98%. 그래서 지금 세 분의 노스트라다무스가 방송하고 그렇죠. 있다고 예. 예, 농담 삼아 말하기도 했는데 그래요. 예. 예. 자, 경제적으로 이제 두 분이 정말 맹활약 중이시고 정치적으로도 우리 정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 조만간 협상할 것 같다. 해결될 것 같다. 아주 속보로 뉴스 나오고. 정말 기적처럼 이루어졌는데요. 혹시 정치적으로 또 뭐 전망하실 상황이 하나 있으십니까? 아니죠. 오늘 한 지금 3마디 하신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듣고 싶어서요. 네. 우리나라 고용 상황은 계속 나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다음 주에 한번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우리 국내 문제 예,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또 덧붙여서 첫 시간에 그 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그것 또한 맞추셨거든요. 네, 맞추셨죠. 정스트라다무스. 그거 뭐 아주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예. 그거는 웬만하면 워낙 많이 올랐었기 맞아요. 때문에 조금 조정은 뭐 주가하고 비슷한 거니까요. 예. 아니 그거보다 이제 고용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언제쯤 그럼 해결의 기미가 보일까요? 해결의 기미는 안 보이고 결국 이제 내년까지 끌고 가다가 손들을 것 같은데요. 그 해결은 그럼 정 의원님이 이 정계에 다시 복귀하셔야 해결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존심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국내 시장이 저는 실물 경제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랑 동조가 되지 않는 게 실물 경제가 현재 너무 최악이다 보니까 그냥 국내 자체가 따로 놀거나 오히려 먼저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죠.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올라가면서 고용률이 악화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54조나 수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경기 개선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사실 4대 강도 22조 투하했습니다. 22조 투하했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기업이 반사이익을 본 게 있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54조를 투입해놓고도 고용률이 5천 명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남북과의 협력 중에 장점으로 꼽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광물, 하나는 싼 인건비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나라는 인건비를 올려놓으니 이거는 모순된 정책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요. 그렇겠네요. 자, 그 네,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도 예. 나중에 한번 저희가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1, 2부 통틀어서 참 바이오주의 지난 이야기들 흥망성쇠 다 이야기 나눠봤는데 결론은 두 경제 전문가 모두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카운터펀치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 있고 구독 눌러주십시오. 응원의 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